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가 2명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화요일의 남자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 부자 보고서지 않습니까? 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네. 2021년 11월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론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네.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대표님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충족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부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곧 부자 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게 되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법인 투자 로직 같은 영상들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2021년도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자 좀 네.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번 보고서를 보고서 네. 이제 부자에 대한 판단을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일단 놓고서 보겠다. 네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겠구나. 그때 네네. 좀 알았어요. 2020년 말 기준 한국 부자 수가 39만 3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 2019년 말 대비로 해서 한 3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네네.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내놓는 게 이제 2020년도에 2019년도 말부터죠. 네. 이제 2020년 말까지 해서 코스피 지수가 네. 한 30% 정도 급등했다고 하네요. 네네네. 아마 그 여파도 좀 여기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거도 보시면서 다시 또 얘기를 또 더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분명히 부동산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네. 말씀 주시죠.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부자의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9%, 네. 절반을 넘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 36.6%, 네. 그리고 뒤에 좀 다 설명하겠지만은 그 전체 자산 중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1%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좀 커진 이유가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네. 네, 그 영향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음 페이지 또 보시죠. 네. 한국 부자의 총자산 세부 구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 자산들이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자산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주택에 대한 비중이 한 29%, 네. 30% 가까이 되겠죠. 네. 뭐 그 이외에 뭐 유동성 금융자산이 뭐 12.6%다. 뭐 빌딩이나 상가가 10%. 뭐 그 이외에 거주 이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들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저렇게 이제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다. 네. 물론 똑같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흐름 비율은 좀 비슷하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막 너무나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8.8% 정도가 총자산 대비해서 내 자산이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하면 주식은 한 1억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 총자산이 10억인데 주식을 8억 하고 있다 이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 평균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주식 펀드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올해 금융 투자처, 그 다음에 뭐 향후 고수익이 예상되는 자산 이런 것들을 다 주식을 좀 예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부자들이 말 그대로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 실제로 올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59% 정도,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는 33% 정도가 네. 실제 수익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네네.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네. 2021년도가 주식 시장이 이제 좋았습니다. 네. 22년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던 부자들은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다소 향후로는 조금 축소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인지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향후 고수익 예상 투자처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연장선적인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들이 뭐 주식, 펀드, 뭐 금,
그 이외에 뭐 보험, 뭐 예술품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좀 압도적으로 주식이 고수익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식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이따가 부동산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총 자산 대비 한 10% 정도는 주식 등으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 그 주식 중에서도 펀드보다는 주식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자산 투자 의향 뭐 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자들이 떠오르는 투자처가 어디냐라고 네. 했을 때 이 해외 자산 쪽을 많이 좀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제 주식, 저도 주식을 하거든요. 네. 제 주식의 투자처의 80% 이상은 해외 주식입니다. 제 생각하고도 조금 비슷하니 저는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미술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투자처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이외에도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해외 자산과 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 미술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전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뭐 금이나 달러 같이 네. 뭐 기존에도 있어 왔던 그런 투자처인데 사실 이게 뭐 관심은 항상 이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부자분들도 그렇고 또 현재로서는 부자 이외에 좀 젊은 층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미술품에 대해서 사고 파는 부분은 거의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경우하고 미술품을 사고 팔았을 때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의 차이는 거의 뭐 10배 이상의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죠. 네, 아트테크를 다루면서 네네네. 다뤄봤죠. 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의 추이.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네. 가장 큰 원동 요인은 뭐냐, 네. 원천이 뭐냐, 네네. 이게 종잣돈 같은 걸 말하는 네네네.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사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2020년도보다도 또 2021년도에 이 사업소득이라고 응답한 네네. 부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네네. 앞으로도 자리 잡을 것이다. 의미 있는 숫자로 보면은 일단 근로소득은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사업소득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금융투자가 또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걸로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잘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준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미래의 부자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준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부자는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준부자는 금융자산이 5억 원을 넘고 10억 원이 안 되는 이런 개인들을 이제 준부자로 분류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 준부자들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금융자산이 한 24.4%, 부동산 자산이 한 70% 네네.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5.1%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네. 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들의 또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자산 비율이 한 4대 5대 1. 그래서 실제 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금융자산 비율이 높았다. 네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인터뷰를 해서 근거로 해서 보니까 준부자들은 앞으로 네.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어떤 자산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거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선언을 하지만은 저는 준부자는 아니지만은 준부자의 포트폴리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부자로 향해 갈수록 금융자산이 올라가고 부동산의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의 질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회원권을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넌센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자산을 팔아서 회원권을 산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가가 상당히 쉬운 자산들로 이루어진 금융자산의 비율을 올리고 부동산을 낮출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상 여유라고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네.
준부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준부자로 향해 가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투자 관련해서 투자 로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강세이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조금은 덜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부의 원천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부자의 부의 원천을 봤을 때 한 41% 정도가 이제 사업소득, 네. 그다음에 12.3% 정도가 금융투자 네. 소득으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었고 네. 이 비중이 되게 높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준부자를 보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네, 요런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관심사. 이것도 이제 중요한 척도입니다. 네, 준부자의 주된 자산 관리 관심사로 네.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부동산 투자,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동향 정보, 뭐 금융 상품 투자 이런 네. 것들이 다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당장에 어떤 투자하고 당장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정보, 직접적인 정보들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일 것 같고요. 네네. 그에 반면에 이제 부자의 관심도를 보면은 좀 비슷하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준부자에 비해서 세무나 뭐 은퇴, 네. 법률 네. 이런 쪽에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도 보다시피 그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 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극강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분들이 이제 뚝뚝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벌 때는 돈 벌고 나중에 많이 벌었으니까 그때 세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현재 시점하고는 좀 안 맞다. 지금은 극강으로 돈을 벌고 극강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빨리 엑시트하고 그 돈을 다시 회사에 집어넣고 다시 또 돈 벌고 이걸 굉장히 빠르게 호흡이 가야 된다. 바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자산을 만드는 세무 컨설팅. 저희가 이제 컨셉을 점점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엑시트해서 가압승계 잘하고 그리고 세금 적게 내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처럼. 세금 절세하자 했더니 이미 너무나 많이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세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하신 분보다 많이 낸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압승계도 나중에 가서 가압승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압승계가 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조금 젊으신 대표님들이 있어요. 한 70년생. 제가 봤을 때 한 70년생 정도 되시는 대표님은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세무 컨설팅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희와 함께 좀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이제 화요일에 이 시간에도 어울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1년 만에 얻은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